이번 영상에서는 EMNLP 2025에서 발표가 되었던 Agent to Agent Theory of Mind 개념에 입각해서 제안이 되었던 인공지능 대화 상대 맞추는 연구 논문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여기서 Interlocutor Awareness라고 하는 요것이 이 논문 제목에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이제 굳이 바꾸자면은 상대 인지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AI 모델들 간의 대화하는 AI 모델들 간의 막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상대 에이전트, 상대 AI 모델이 정체가 뭔지, 걔가 누군지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논문에 대한 그 퍼블리케이션 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아요. 논문 첫 페이지 일부를 화면 하단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 검색 엔진을 통해서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을 정말 짤막하게 여기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존에도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인터랙션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었는데 기존 연구들은 주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에 치중이 되어 있더라. 여기서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라는 것은 모델이 자기 자신을 인지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는 것은 논문에서는 그냥 자기 자신을 인지한다고만 써 있지만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 모델 종류가 뭐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것, 이것을 싸잡아서 Situational Awarenes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이 Situational Awareness에 치중이 되어 왔다면 이 논문에서는 Interlocutor Awareness, 상대 인지 개념을 제시하고 이것에 포커싱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 인지라는 것은 대화 상대 에이전트가 누군지 맞추는 거예요. 사람이 에이전트가 누군지를 맞추는 게 아니고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가 누군지를 맞추는 겁니다. 사실 상대 에이전트가 누군지를 맞추게 되면 그 상대 에이전트의 종류에 따른 알려진 어떤 특징이나 약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 에이전트가 누군지 맞추는 것은 사실상 그 에이전트의 말투라든지 주요 특징, 약점 같은 것도 함께 알아낼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정의한 상대인지 타스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들 중에서 아이덴티파이어 롤을 플레이하는 모델이 있다. 아이덴티파이어 모델이 타깃 모델 혹은 타깃 모델이 패밀리, 모델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델 패밀리의 레스폰스를 관찰해서 타깃 모델의 레스폰스를 관찰해서 그 모델이 누군지 혹은 그 모델 패밀리가 뭔지를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사실상 새롭게 뭔가 제안하는 메소드라고 할 만한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 익스페리먼털 셋업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대인지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것이 있습니다. 아이덴티파이어 모델은 타깃 모델의 싱글턴 레스폰스를 입력으로 취해서 타깃 모델 패밀리를 예측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의 타깃 스코프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타깃 모델을 정확히 맞추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타깃 모델의 패밀리를 예측한 걸로 타스크의 스코프를 정의를 했습니다. 또 아이덴티파이어에게 주어지는 프롬프트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즉 예측 태스크가 뭐다, 이런 태스크야 라고 설명하고 지시하는 어떤 인스트럭션 스타일의 문장이 일단 주어지고요. 그리고 타깃 모델이 제공한 생성해낸 레스폰스를 줍니다. 또 타깃 모델 패밀리를 맞출 수 있도록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 형태로 문항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의 실험에서는 총 5가지 모델 패밀리를 가정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픈AI 것들, 엔트로픽, 그리고 딥시크, 라마 시리즈, 그리고 미스트랄
까지 해서 총 5가지 패밀리가 있고요. 모델 개수로는 총 9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클로즈드 웨이트나 오픈 웨이트 모델이 좀 섞여 있고 또 서로 간에 릴리즈 데이트 혹은 컷오프 데이트가 약간씩 겹쳐 있는 애들도 있고 차이가 꽤 나는 애도 있다. 일부러 이렇게 다양하게 했다라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에 사용한 프롬프트 샘플을 하나 갖고 와 봤습니다. 수학 도메인에서의 그 타겟 모델이 생성한 레스폰스를 관찰해 가지고 맞추도록 의도하는 그런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타스크인지 설명을 하고 인스트럭션 주면서 객관식 문항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런 꼭지들을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거겠죠? 행동 강령 같은 것들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으로는 이런 포맷을 따라줘 라고 아웃풋 포맷도 주고 있고, 그리고 매스 프로블럼을 아래쪽에서 주는 거죠. 이런 문항이 주어졌을 때 이때 타겟 모델이 이런 레스폰스를 줬어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한 구성이고요. 매스 쪽 분야 외에도 이 다른 도메인 혹은 다른 태스크에 대해서도 이 구성상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 리서치 퀘스천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서치 퀘스천을 먼저 살펴보면 영어 문장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한국어 문장으로 좀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타겟 모델이 리스폰스를 생성했을 때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그 타겟 모델이 누군지, 그 패밀리가 뭔지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게 가능은 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심한 yes가 되겠습니다. 왜 이게 소심한 yes인지는 뒤에서 좀 더 실험 결과들과 함께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고, 일단 이 리서치 퀘스천 1에 대해서 논문의 저자들은 3가지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었는데요. 리즈닝 패턴이라는 것이 바로 상대방이 누군지 맞출 때 중요할 거야 라고 고려를 했다는 거예요. 타겟 모델의 추론 방식이나 추론 패턴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냐, 그걸 통해서 누군지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도메인과 이게 리즈닝 패턴이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게 잘 드러날 법한 수학 도메인에서의 Math Object Dataset, 그리고 코딩 도메인에서의 Human Eval Dataset을 실험에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말고도 2번과 3번에 걸쳐서 모든 데이터셋에서는 논문의 저자들이 나중에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각 데이터셋을 풀로 다 쓴 게 아니고 100개씩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가지고 실험에 사용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으로 고려한 것은 링귀스틱 스타일입니다. 어휘 선택이나 말투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이게 과연 유효한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요약 타스크에서는 엑썸이라는 데이터셋, 대화 타스크에서 울트라챗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Alignment Preferences인데요. 이거는 가치관이나 정치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 같은 것들이 모델마다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나 선거와 관련된 Election Questions Dataset, 윤리 및 도덕과 관련된 Value Kaleidoscope Dataset을 사용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좌하단에 보시면은 피겨 2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Math 도메인, Math 수학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엑썸, 그리고 politics 등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타겟 모델들이 보시다시피 아래쪽에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타겟 모델 패밀리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요거는 아이덴티파이어 모델 패밀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좌하 상단에 있는 요거는 GPT 패밀리가 타겟이 GPT 패밀리일 때 얼마나 잘 맞췄냐를 F1 스코어로서 표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고날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셀프 레코그니션 성능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가능은 하다. 가능은 하다. 근데 사실 보시다시피 성능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이건 지금 F1 스코어인데요. 우측에는 이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건데 어큐러시를 따로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스부터 해서 폴리틱스까지 6개의
이런 히트맵 스타일로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n family, 그러니까 self recognition이라고 할 수 있는 in family 예측은 그나마 봐줄만하다. 같은 패밀리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비교적 잘한다. 그나마. 하지만 out of family 예측은 거의 전혀 안 되는 수준에 가깝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이렇습니다. in family는 대략적으로 F1 스코어 기준 0.13부터 0.37 사이, accuracy는 0에서 0.99 사이. 굉장히 그 편차가 크죠. 이때 그 유독 딥시크 패밀리를 보시면 이 딥시크 패밀리가 색깔이 굉장히 연해요. 그렇죠? 다른 패밀리들에 비해서. 딥시크 패밀리는 인 패밀리에 대해서도 매우 예측을 못하는 모습을 유독 보였다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 패밀리가 이만큼 안 되는데 아웃 오브 패밀리는 어떨까요? 처참한 수준이에요. 다만 타깃 모델 패밀리가 GPT 계열이면 다른 모델들이 조금은 더 잘 맞추더라. 이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논문의 저자들이 설명하기로는 GPT 계열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좀 더 페이머스하다 보니까 GPT 계열의 아웃풋들이 다른 모델에 좀 더 많이 트레이닝 데이터로 활용이 됐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그렇다. 그래서 GPT 계열을 좀 더 잘 맞추는 게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밝혀낸 사실이 뭐냐면 강력한 리즈닝 능력을 갖췄을수록 소위 말하는 띵킹 모델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out of family 예측을 좀 더 잘하더라. 뭐 드라마틱하게 잘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가로축은 모델 패밀리들, 세로축은 F1 스코어인데 리즈닝 버전과 리즈닝 아닌 버전을 비교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확실하게 리즈닝 버전일 때가 더 성능이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논문의 저자들이 제공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론 모델이 모델 패밀리 간의 스타일이나 패턴 차이를 좀 더 미세하게 잘 찾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 라고 그냥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증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추론 모델이 비교적 더 최근에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냥 논 리즈닝 모델에 비해서. 그러니 최근 지식을 더 잘 배웠을 거고 그래서 다른 모델들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추는 걸지도 몰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논문 저자들이 밝혀낸 파인딩스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델 패밀리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해서 더 잘 디스팅기셔블 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측에 있는 좌단에 있는 그림을 일단 보시면 예를 들자면 요거를 한번 볼까요? 이거를 보시면은 딥시크, 클라우드 같이 이렇게 모델 패밀리들이 가해 쪽에 써져 있고 각 모델들이 이 리즈닝 관점, 링귀스틱 스타일 관점 그리고 또 프레퍼런스 관점에 입각해서 보았을 때 얼마나 더 잘 그 맞췄냐라는 것을 노멀라이즈 해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프리퍼런스 관점에서 봤을 땐 사실상 GPT는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준인 거죠. 링귀스틱 스타일 면에서는 굉장히 GPT한테는 잘 먹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 미스트랄과 같은 경우에 링귀스틱 스타일이 좀 약하게 먹히고 있는 거고 리즈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먹히는 그런 관점이다. 굉장히 잘 센시티브한 그런 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컷오프 그리고 릴리즈 데이트 같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여기 우측에 있는 표가 바로 그 실험 결과예요. 이런 걸 고려를 했을 때 실험 결과 in range 그리고 out of ran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in range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내가 본 적이 있는 그런 모델일 때 그럴 때 그럴 가능성이 높은 모델일 때입니다. 확실하게 본 적이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본 적이 있다는 것은 최근에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이번 달에 내가 릴리즈를 했는데 한 두 달이나 세 달 전쯤에 예를 들어서 릴리즈가 된 모델이 있어요. 그러면은 걔가 빵 하면서 등장을 했을 때 그때 막 만들어낸 여러 가지 또 데이터들이 막 생겨났을 거잖아요. 걔로 인해서. 그러면은 걔가 만들어낸 리스폰스들도 학습용 데이터로 가져다 썼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심증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레인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데이터로 가져다 썼을 것 같은 그런 모델들, 걔네들에 대해서 비교적 어큐러시가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리서치 퀘스천 1에 대해서는 이제 실험을 다 소개를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논문을 살펴보시면 돼요. 어펜딕스에도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리서치 퀘스천 1에 대해서의 답변은 소극적인 예스다. 가능은 하기는 한데 성능이 매우 낮아서, 특히 아웃 오브 패밀리는 너무 성능이 낮아서 사실상 갈 길이 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사실 연구거리가 많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리서치 퀘스천은 타겟 모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협조적 시나리오나 적대적 시나리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이 과연 좋을까 나쁠까, 어떤 영향을 과연 미치게 될까, 이것이 이제 질문인데요. 일단은 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답변은 yes입니다. 이 논문에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yes, 확실히 영향은 존재해요.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둘 다 있어요. 사실 타스크나 혹은 뭐 도메인에 따라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케이스 스터디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협조적 시나리오, 코퍼레이션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의 프로블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매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매스 데이터셋에서 레벨 4에 대한 문제,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에서 랜덤하게 100개를 샘플링 해가지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 두 개의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상황이에요. 이때 샌더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애가 있고 솔버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애가 있는데, 솔버가 실제 푸는 애고요. 샌더는 옆에서 훈수 두는 애예요. 실제 자기가 푸는 애는 아니고 옆에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훈수 두는 역할이 샌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셋업을 말씀드리면, 솔버는 샌더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푸는 거예요. 그 샌더가 자꾸 뭘 이렇게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샌더는 그걸 신경 쓰지 않고 일단 얘는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정보를 다 활용을 하려고 할 거예요. 이때 그 샌더가 솔버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코퍼레이션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샌더가 솔버를 도와주는 역할은 맞는데, 솔버가 누군지를 알고서 이렇게 훈수를 두게 되면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실험 결과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일단 뭐 뭔가 영향을 확실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게 첫 번째 그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얼라인먼트 리스크입니다. 얼라인먼트 리스크의 프로블럼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챗봇 어리나 프레임워크 상에서 이벨루에이터 혹은 저지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벨루에이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모델 하나와 플레이어 모델 간의 상황이에요. 이때 플레이어는 마치 시험을 푸는 이제 학생 같은 역할이고, 이벨루에이터는 그 시험지를 딱 제출받아서 채점하는, 그래서 피드백을 주는, 너 몇 점이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벨루에이터는 플레이어한테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럼 질문은 이렇습니다. 플레이어가 이벨루에이터의 아이덴티티를 아는 것이 과연 얼라인먼트에 악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상 그냥 영향도 아니고 이미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린 짐작하고 있어요. 저자들도. 그래서 악영향을 줄 것인가? 과연 리어드 해킹에 대한 위험성이 높을까? 라는 것이 퀘스천이에요. 여기서의 퀘스천을 좀 혼동하실까봐 첨언을 드리면, 이 퀘스천을 그 에이전트한테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시나리오 상에서, 요런 아까 말씀드린 요런 1번, 2번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요런 셋업파에서 문제를 풀게 시켰을 때, 그때 과연 그 관측되는 결과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사항에 대해서, 이런 퀘스천, 의문사항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줄까라고 우리는 이제 가슴을 졸이며, 별로 안 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지켜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세이프티 트렛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jailbreak로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요. jailbreak bench dataset 기반으로 해서 safety 공격을 가하는 jailbreaker와 target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jailbreaker는 jailbreak bench에서의 데이터셋을 임의로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harmful한 어떤 쿼리가 있겠죠? 그것을 재구성할 거예요. 좀 더 공격이 잘 먹힐 수 있도록 좀 리프레이즈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때 과연 타겟이 누구인지, 그 타겟의 아이덴티티가 제일브레이커에게 주어질 경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라는 것을 관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솔버가 좀 약한 모델일수록,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잘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모델들, 그런 솔버일수록 샌더의 역할이 굉장히 효과가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지금 피겨 5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로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솔버 모델들을 쭉 나열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 요 4개, 요게 지금 샌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GPT-4o 미니를 샌더로 했을 때 여러 가지의 그 솔버 모델들의 퍼포먼스가 큐러시로 해서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이덴티티를, 그러니까 솔버의 아이덴티티를 샌더한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주황색인지 노란색인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부를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 빨간색은 알려준 거예요. 그랬을 때 알려주니까 확실히 성능이 그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가는 것을 일반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미스트랄이나 라마 같이 좀 약한 모델들의 경우에는 좀 더 이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이 첫 번째 꼭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때 클로드 3.7 소넷 같은 경우에는 워낙 explanation ability가 자체적으로 너무 좋아버려서 그래서 솔버 아이덴티티 정보 유무가 큰 영향이 없어 보인다. 거의 똑같다. 라고 이제 예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패밀리 모델과의 협업 시에는 협업 효과가 매우 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GPT-4o 미니이다. 그러면 여기에 GPT-4가 하나, 둘, 셋, 넷. 요거죠. 이것도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동일 패밀리 혹은 모델과의 협업 시 협업 효과가 매우 컸다. 이것을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샌더 관점 해석이고 두 번째는 솔버 관점 해석인데요. 먼저 샌더 관점 해석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 이걸 이제 self-knowledge라고도 부르는데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나의 스펙을 잘 알고 있는가가 가이드 생성에 도움을 잘 주게 된다라는 해석이에요. 또 솔버 관점에서는 어떠한가? 동일 패밀리, 동일 모델의 explanation 스타일에 이미 익숙하다. 나는 내 말투에 익숙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더욱 도움을 잘 받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는 얼라이먼트 리스크인데 여기서는 이벨루에이터가 플레이어의 두 가지 리스폰스에 대해서 페어라이즈 컴패리즌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두 가지 리스폰스를 생성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벨루에이터가 페어라이즈 컴패리즌을 수행한 다음에 win-lose 레이쇼를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리스폰스를 생성했다는 걸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플레이어가 이벨루에이터의 정체를 모르는 상태로 생성한 리스폰스 1개, 또 플레이어가 이벨루에이터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생성한 리스폰스 1개, 이렇게 해서 총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성한 것들에 대해서 페어라이즈 컴패리즌을 수행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피겨 6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챗봇 어리나에 대해 그런 이제 그 환경에서 저지 모델들이 가로축에 나와 있고, 그리고 리스폰스를 준 모델들이 이제 세로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요 그 히트맵은 얼라이먼트 레이쇼, 즉 win-lose ratio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리워드 해킹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1보다 높으면 이제 리워드 해킹이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보다 이제 그냥 큰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값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리워드 해킹 그 경향이 더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큰 값들이 눈에 많이 띄죠. 3점대도 있고 2점대도 많이 있고요. 1.2나 1.5 근방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모델들 중에서 딥시크 계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저지로서도 플레이어로서도 인터로큐터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Safety Threat인데요. 여기서 타깃 아이덴티티를 안다고 해서 딱히 크게 제일브레이크를 잘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일브레이크에서의 또 그 레이쇼예요. 제일브레이크 석세스 레이쇼. 보시면 뭐 그다음 변화가 없죠. 그 1에서 그냥 주변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딱히 그 타겟 아이덴티티를 아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브레이크를 좀 더 잘하게끔 만들어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까 앞서 봤던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에서의 결과와 연계를 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상대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알았을 때 리워드 해킹 경향이 강했던 모델들일수록 제일브레이크 성공률도 더 높은 편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피어슨 코릴레이션에 의해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인데 피어슨 코릴레이션 0.394가 나왔다고 해요.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나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챗보드 어리나 얼라인먼트 그런 환경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리워드 해킹 경향을 강하게 보였던 모델들일수록 그런 모델들일수록 이 제일브레이크 이펙티브니스 관점에서도 제일브레이크 성공률도 이 세이프티 스레트 그런 그 케이스 시나리오 상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첨언을 드리면 여기서 말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건 제일브레이크를 더 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일브레이크를 잘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니까요. 위험성이 많은 거니까. 리워드 해킹을 하는 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잘하는 애들이 제일브레이크 쪽에서도 안 좋은 짓 많이 하더라. 뭐 그런 얘기죠. 이것으로 본 영상에 대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짧게 고찰을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많이 도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멀티턴 컨버세이션 상황에서의 연구는 아직 잘 수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상대 모델의 아이덴티티를 잘 맞추기 위한 쿼리 디자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